예, 저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구인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은 지난 한 20여 년간 상당히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높은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어떤 일자리의 문제, 거기에다가 또 이 가족과 일의 어떤 양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고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하면서 더 이제 어리고 어떤 그 기술 변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게 이제 고용 불안정 문제,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고용에서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은 빈곤과 불평등이 계속 악화되고, 최근에는 어떤 그 빈곤과 불평등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세습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어떤 이동성,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일단은 어떤 가장 그 절박한 어떤 빈곤 해소 문제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과제로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 불안정 문제 등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하는 어떤 사회보험의 기능을 탄탄히 해야 되는데, 특히 사회보험의 어떤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제도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빈곤 문제나 저소득층 문제가 기초보장제도만의 대응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나 불안정에 1차적으로 좀 충실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곤으로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지원을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조를 갖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실업의 위험, 고용 불안정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고용보험이 탄탄히 받쳐주면서 1차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초보장제도가 또 지원을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역할 분담 구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 사탄에 가장 그 중요하게 어떤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거는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우선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적인 틀이 갖춰져 있어요.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도입되면서 상당히 어떤 틀 자체로는 현대적인 어떤 그 모습을 갖는 틀로 어떤 출범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분히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많이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원래 취지는 빈곤층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선정 기준 같은 조항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이 남아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재산이나 소득을 넘어서 본인이 사실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가족들의 어떤 그 재산이나 소득의 어떤 그 선정 기준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급의 위치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딪힌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분들에게 부양 의무자, 가령 뭐 이혼한 남편이라든지 잘 연락도 없는 어떤 옛날에 헤어진 자식 관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게 요구하고 그분들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게끔 하는 이런 요구를 수급자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빈곤층이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못 받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그래서 정부가 적어도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진전이 돼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빨리 이것보다 확실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이거는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이고 여기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고 또 이거를 소득으로 환산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주거도 재산으로 고려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소득 환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를 재산 기준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가 자신이 수급 자격이 될지 안 될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득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보장제도에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어떤 30%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원래는 빈곤층을 넓게 지원한다라고 출범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근로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극빈층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봐서 소득 기준도 한 중위소득 40% 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위험에 빠지고 빈곤에 빠지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이제 문제로 제기되는 게, 근로능력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뭔가 더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서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다만 약간 그 근로장려세대가 충분히 역할을 할 만큼 제도적으로 조금 더 정비가 되지 못한 측면들, 그리고 또 기초보장 수급자들이 이런 어떤 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아서 근로를 통해서 탈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 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를 잘 다듬어서 기초보장제도와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한다면 보장도 충실히 하면서 또 근로의욕도 상당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하면 말이 약간 조금 그 생소한 면이 있어서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서부터 도입된 어떤 고용보험 제도라는 게 있죠. 실업을 당했을 때 소득을 보존해주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일정한 사업체의 사용주에 속한 피용자로서 지위를 갖고, 이 피용자로서 일정 노동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에 고용보험의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 사용주, 사업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특수고용 근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나 프리랜서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 어떤 그 사업상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고용의 어떤 불안을 상당히 심하게 겪는 등 여러 가지로 이런 그 고용 시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피용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업자의 어떤 그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특고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들은 고용상의 어떤 불안정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고용보험에서 포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과거처럼 사업체에 소속된 피용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근로를 판정할 수 없을지라도 소득 활동을 한다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그런 소득 활동을 근거로 해서 자격 기준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이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피용자만이 아니라 자영자나 그 중간에 있는 불안정한 어떤 고용계층도 다 소득을 근거로 해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현재 어떤 최근에 정부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적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장치와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소득 파악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상당 기간 따라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사회보험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다 자영자나 이런 대상들도 지역가입자 등의 방식으로 다 포괄을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 기반 어떤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그렇다 해서 많이 다 해소가 되었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소득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소득 파악 체계가 여전히 좀 부실한 문제도 있고, 또 소득 기반으로 된 이후에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납부 예외자들이 존재하면서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소득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도 본인의 생활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런 어떤 취업자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문제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입자가 자기의 보험료를 또박또박 내야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너무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춰서 보험 원리, 좁은 의미의 보험 원리를 좀 더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반 재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회보험에 대한 참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게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사회보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해왔는데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뭐 한 7% 정도의 급여의 7%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사실 피용자들은 50% 정도에서 절반 정도만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주가 나머지를 내는데, 만약에 사용주가 불분명하거나 사용주가 없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적용이 안 됐지만 급여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자나 취약한 어떤 불안정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낸 것보다 후한 어떤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게 아울러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령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 참가자에게는 누구나가 일정액의 어떤 기본 급여를 보장해주는 정액급여 제도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액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건 자영자건 일정한 기준 이하의 어떤 취약성을 갖는 집단이면은 정액급여를 다 누구에게나 다 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료만으로 충당이 좀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재원을 대서 정액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영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돼서 참여 자격을 얻지만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도 적어도 일정 정도의 수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보장은 해주게 된다면 많은 자영자들이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어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의 경우 2008년에 국민연금의 어떤 소위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의 한 60% 정도를 보장해주는 이런 것이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40%로 깎았거든요. 60%에서 40%로 엄청 낮은 수준으로 이제 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같이 논란이 된 게, 아니 그나마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인들도 많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연금 급여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깎기만 하면 어떡하냐 라고 문제 제기가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그 시기에 도입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이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초연금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아니면은 아주 선진 산업 국가들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최근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위 정부가 재원을 대서 비기여적 연금을 확대를 해왔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도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논란은 70%에 속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노인 중에 40~50%가 빈곤층이라는데 왜 굳이 70%까지 늘리고 당시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줬으니까 그리고 급여를 그렇게 낮추냐, 오히려 한 30~40%로 빈곤 노인으로 집중을 하고 급여를 2배씩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공부조 제도로 명확히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다른 주장은 웬 70%? 보편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노인에 대해서 다 똑같이 주지 무슨 70%만 주냐,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기초연금으로 가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이런 주장이 이제 논란을 겪는 과정에서 70%로 귀결이 됐는데 그 뒤로 가면서는 또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되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70%에 대해서 주면서 또 다른 나라들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제공을 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 받는 수급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급여를 주는 식으로 했는데 2014년에 제도 변화가 일어난 거는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좀 깎자. 왜? 국민연금에서도 후하게 본인이 낸 어떤 보험료보다 후하게 지원을 해주는 목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 중복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약간 깎아서 지원을 하자. 이런 게 형평성에 맞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2014년도에 소위 국민연금 감액 제도라는 게 기초연금 제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기초연금 급여가 20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 급여가 한 3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기초연금 급여액의 한 150%가 넘는 사람들, 150%가 아래인 사람들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주자. 근데 150%가 넘는 경우는 좀 많이 받으니까 일부라도 조금 깎자 해서 감액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질 수 있지만 그 평가를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 그걸 한번 그 제도의 어떤 변화의 성격을 본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최저 수준의 어떤 그 연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대로 30만 원 이하의 어떤 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20만 원하고 합치게 되면은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와 상관없이 50만 원 이상의 최저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시의 제도 변화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하나는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어떤 70% 노인에 대한 어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책,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어떤 최저연금적인 어떤 성격의 지원책,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됐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상당히 독특한 성격의 제도로서 발전해야 하는데 다시 원래 이제 말씀드렸던 논지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고수해서 사회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노인들에게 대해서만 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 노인이 있고 또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낮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가 조세 재원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노인분들에게도 일정한 급여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모범적인 어떤 사각지대 해소책이자 노인 소득 보장 방안이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초연금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의 무연금 노인 그리고 아주 급여액이 낮은 저연금 노인에 대해서 정부가 일반 조세 재원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기초연금을 더 확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할 때 국민연금만을 가지고 확대하게 되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안정된 고용층의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돼요. 그리고 또 재정 안정화만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깎아버리면 현재 당장도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아무런 도움을 못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 안정화의 문제도 사실은 고령화가 진행된 20년 뒤의 문제이지 당장은 우리나라가 노인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초연금을 더 늘려서 이 노인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그래서 당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어떤 재정 안정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그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이제 한동안 나왔던 말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아프면은 직장을 쉴 수 있어야 된다. 아프면 쉬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야지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층이 굉장히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프면 쉬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다면 아프면 진짜 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프면은 하나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이 몸을 아프게 돼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니까, 이거를 소득 끊기는 거는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소득이 단절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상은 거죠. 부상.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는 거고, 병은 질병, 아프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상병이 생길 때 어떤 급여, 현금 급여를 주자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없는 제도였는데,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있는 제도입니다. 거의 이거 없는 나라는 미국과 일부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진짜 속수에 속하는 제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아프면은 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어떤 누구나가 수용할 수 있는 논리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당시에 사실은 건강보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상병급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당장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못 벌어서 굶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현금급여를 제공해 주는 게 아플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시에는 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만한 이런 게 충분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들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늦게 도입되면서 상병수당이라는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는 않았지만, 주되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고려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주로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진료비에 대해서 어떤 본인 부담분 이외의 어떤 비용을 대주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허점이 코로나19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현금 급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때늦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굉장히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약간 지금 우리가 이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하는 면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이전에 법정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은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프면은 휴가를 낼 수 있고, 휴가를 내도 해고되지 않는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법정 병가 제도라는 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 병가 제도가 도입되는 게 중요한 게, 대규모의 상당히 고용이 안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병가 제도를 휴가를 얻을 수 있어요. 아프면 휴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이분들은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고, 또 상당히 많은 계층은 사업주 눈치 보느라고 휴가도 못 내고 휴가 내려고 했다가 해고당하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만 위에 딱 도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조금 우려가 있었던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즉 사회보장이 안정된 고용층에는 혜택을 추가해서 주고 그렇지 않은 고용층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도 못 주는 이런 어떤 이중구조화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게 지금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법적 병가 제도가 모든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육아휴직 제도라는 거를 유급으로 도입을 했죠. 고용보험에서도 재원을 대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에 있는 사업체는 상당히 대규모의 안정된 사업체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느라고 육아휴직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놔둔 상태에서 육아휴직 제도만 도입하게 되면 그 혜택은 한쪽으로만 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이중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병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법적 기반을 같이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사실은 지금 건강보험료가 한 7% 가까이 되고, 이거를 특히 자영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병수당까지 건강보험에 추가를 해서 보험료를 받게 되면 또 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료에 못지않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고용보험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가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험료를 특히 어떤 그 안정된 사업장에 있지 않은 취업자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과, 소득이 작아서 보험료를 낮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저한의 일정 급여는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병수당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실업급여 얘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득비례급여까지 다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액급여 수준이라도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급여를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나눠서 최소한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최저한을 보장해주는 정액급여를 주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 보험료 납부에 비례해서 소득비례급여를 주는 이런 식의 구조로 급여를 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액급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일반 조세 재원을 동원해서 아주 관대하게 폭넓게 지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취약층의 노동자들도 뭔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